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모든 부분이 국산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차근차근 국산화시키며 자주 국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장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화력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기갑전력과 미사일 전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사일 기술력이 KF-21 전투기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 아비아시 온라인은 KF-21 전투기에 대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리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무장체계를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 공군 전력이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한편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실제 미국 몇몇 언론에서는 러시아에서 개발했다고 공개한 전투기인 수호이 체크메이트와 KF-21 전투기를 비교해보아도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만이 유일한 성공을 가져갈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허상만을 가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근거로 랩터가 등장할 무렵부터 곧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던 수호이 57 전투기는 이제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6월 경부터 수호이 57 스텔스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해왔다고 추측되는데 수호이 57의 불안한 기체 성능으로 인해 적극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수호이 전투기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호이 57까지 추락하게 된다면 성능 관련 평판 훼손으로 인한 수출 전망 악화와 민감 기술 노출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극적 운영은 물론이고 생산량 역시 굉장히 소량 생산만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생산력은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보다 훨씬 늦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유의미한 비행 성과를 거두며 실전기체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6세대급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인 GCAP가 6세대급 전투기가 아닌 5세대급 전투기로 밝혀지면서 만약 이것이 개발되더라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 역시 계획대로 KF-21 전투기를 진화시킨다는 전제인데요. GCAP 전투기의 개발 완료 시점이 2035년인데 그 이전에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2035년까지라는 너무나 빡빡한 일정에 GCAP 전투기 성능에서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AI와 무인 전투기 초음속 순항 능력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GCAP는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는데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목표하는 성능이 현재 미국의 F-22 수준으로 결정난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인공지능 AI와 무인 전투기, 스텔스 무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전에 대공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배치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수준은 비슷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강대국들과의 외교에도 신경 써야 하고 북한과의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해 국방력에 대해 물밑 작업 후 밝히는 등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상황은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는데요. 100kW급 레이저를 개발 중으로 이는 발칸포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지만 명중률이 무려 99%이며 지속적인 레이저 발사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지상무기 파괴가 가능하여 공격보다 적전투기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뛰어난 교전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역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이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F-22 전투기의 핵심 능력인 초음속 순항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GCAP 역시 초음속 순항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음속 순항 능력이란 애프터버너 없이 시속 1609km, 마하 1.3 정도의 속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크루징이며 이 속도의 차이가 전투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기동하는 전투기는 정면이 아니라면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속 순항 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이 포기했던 덕티드 램제트 엔진 개발을 의지와 끈기로 성공해냈으며 미사일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 엔진 개발이 현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전투기 최강국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엔진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F414 엔진이 아닌 F414E 엔진을 받아 부착하게 된다면 이미 J-20 전투기와 GCAP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반도의 국한에서인데요. 중국처럼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처럼 3000km가 넘는 길다란 국토를 가지고 있다면 전투기의 슈퍼크루징, 초음속 순항 능력이 더욱 오랜 시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이 안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방어적 생각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넓은 지역을 나아가 전투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투하는 데 전투기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20 전투기와 GCAP에 비해 넓은 지역에서는 지속성이 떨어질지 모르나 넓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 수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는 개발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산 레이저 무기는 개발 과정에서 표적물에 대한 명중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며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고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이래 단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시험평가에서는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속도만큼이나 성능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그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 무기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5세대 이하의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언급하면서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KF-21 진화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까지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중력이나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 특히 운동력 학적탄도 계산이 필요 없는 레이저의 직진 특성은 무기 시스템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인 이 레이저 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 무장체계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등장은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와 관련된 전술적, 윤리적, 법적 문제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투기 후발주자가 아닌 첨단 무기 개발의 선두에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 레이저 무기 개발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새로운 공격수단으로 레이저 요격 무기의 성과가 차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탑재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은 미사일 자체를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의 추적을 방해하는 수준이었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 중인 고에너지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하여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 병기를 장착하는 것은 미래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기에 KF-21 전투기가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카이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이스라엘과 미국과 같은 군사기술 선도국을 앞서고 있으며 한국산 광학무기가 완성된다면 무인기의 치명적인 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의 선진국이라는 점은 미국도 실전 배치에 실패한 대공 레이저를 한국은 조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레이저 기술이 가장 발전한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광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등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적외선 센서로 20km 이상 떨어진 미사일을 감지한 후
14km 거리에서 추적하고 미사일이 10km 반경 내로 접근하면 목표 지시 레이저를 조사하여 반사된 레이저를 반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 정밀 추적합니다. 미사일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진입하면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하여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추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강화한 것인데요. 국산 타겟팅 포드는 100만 화소의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를 이용해 주간과 야간에서 모두 표적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며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해 유도탄 및 폭탄을 정밀 유도하는 전투기용 전자광학 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레이더와 같은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KF-21 개발 사업 초기에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지 않은 이 기술들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서 한화 시스템이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한화의 국산 타겟팅 포드는 미국산 F-15 전투기에 장착된 록히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참조하여 개발되었으며 각 모듈을 별도로 구성하는 대신 통합된 공용광학기를 사용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했으며 해상도 역시 미국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보다 높습니다. 현재는 동체 하부에 장착되는 형태로 개발되었지만 향후 KF-21 전투기의 완벽한 스텔스화를 대비하여 F-35 전투기와 같은 매립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KF-21 전투기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적의 유도탄을 탐지 및 추적해 고출력 레이저로 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놀라운 수준의 광학무기를 장착하게 되면서 경이로운 성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수백의 무인 드론을 격추시킬 한국산 공대공 레이저 무기가 빠르게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군사기술력 발전이 경이로운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미국 공군이 충격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한국산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그 이유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첫 시제기의 초도 비행을 마친 KF-21 전투기는 이후 단자형과 복좌형 시제기를 하늘에 띄우며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시험비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우리 공군의 배치 이후에는 전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단계적 진화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순조로운 시험 일정을 헤쳐나가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더욱 각국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에 더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진화형 기체로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투기 엔진 개발과 스텔스 성능 개발이 주된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KF-21 블록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록2에서는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블록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항상 비밀리에 모든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사일과 기갑전력, 항공전력까지도 극비리의 물밑 작업을 하여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몇 달도 안 돼서 그 실물을 내보여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기 일쑤였는데요. 이는 한국이 종전되지 않은 휴전국가이기도 하지만 이번 KF-21 전투기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며 기술력 유출에 대한 위협과 기술 개발에 대한 견제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 관계자들은 스스로 성능을 낮추어 말하며 독자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국가기관 관계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거를 돌아보며 어느 정도까지 우리 기술 수준이 발전했는지 유추하곤 하는데요. 스텔스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스텔스와 탐지 기술이 서로 상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개발된 초반에는 스텔스기의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요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 등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우리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순식간에 전투기는 격추당하고 많은 치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 공학과 반도체 공학을 주도로 하여 앞서 말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 구축을 성공한 상태이며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스텔스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신소재는 메타물질으로 이는 이후 개발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결합되어 한국 전투기를 완전히 은신시켜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유령 편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스텔스 성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KF-21 고기동 비행 공개 이후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로 개량된다면 F-35 이상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투기 스텔스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으로 언급되는 것은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전투기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미래동향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 이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 역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 형태의 블록 1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 2 전투기까지 200여 기 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KF-21 스텔스 성능 개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스텔스 형태인 블록 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처음 하늘을 날아오르던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묵묵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은 언제나 엠바고에 걸리며 특히 기술진들 역시도 기술 양상 실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 몇몇 언론들 역시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연구진은 이런 상황을 반가지 않는 듯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감지하더라도 이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레이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렵도록 비행체의 형태를 구성하며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스텔스의 후발주자로서 이러한 단점을 순식간에 타파하는 특수 도료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 2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은밀한 유령편대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어버릴 수 있는 편대가 대한민국 공군의 주축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멈티 체계가 출격한다면 중국은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해 순식간에 도시와 주요 행정구역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은 전자수단을 사용하는 군사활동, 전자전의 시대입니다. 특히 현대전의 가장 큰 위협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고출력 전자파인데 이를 대표하는 무기가 EMP입니다. EMP탄은 전자파 펄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전자 방출 효과를 이용하여 폭발 잔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교란하고 파괴하는데요. 현대 첨단 지휘체계와 군사장비 대부분이 반도체 및 전자부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소총, 도검류 등의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한순간에 모든 전력이 무력화됩니다. 특히 공중전을 다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에서 이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기 개발과 함께 EMP에서도 성과를 보여 중국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중국은 과거 수평선에 레이더를 배치하여 한국을 향해 공격적인 물량을 준비시켰음에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 서륙을 완전히 되갚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사시에는 대한민국도 전자전기를 통해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허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하며 대한민국의 국토를 탐하던 중국도 이제는 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돌리고 그 사이로 몰아치듯 쏟아지는 수백 발의 현무미사일에 국토가 벌집처럼 구멍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전장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 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한 레이더 강화가 필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 전자전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전투기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 성능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전자전 장비가 동북아 최강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전자공격, 전자보전,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음에도 ADD와 LIGNX1은 믿지는 장사를 하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개량을 거친 한국산 전자전 장비는 F-16 전투기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 시험 인증에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고 이제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간섭 없이 마음껏 전자전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전 기술의 목표는 KF-21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추었지만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여 한국 공군의 전력을 높이고 특수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까지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전 한복판에 있는 만큼 이러한 전자전 장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적군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노심초사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끝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자전 능력을 얻기 위해 특히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거침없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전자전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과 공군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시야를 가린 채 대한민국은 국산 미사일로 폭격을 가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KF-21 무장 개발에도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공대함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입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 흡입을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존 미사일과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산화제가 적게 포함된 고체 연료에 불완전한 연소가스를 가스 제너레이터를 거쳐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연소기에 분사시키고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공기로 2차 연소하게 하여 추력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티어는 최고 속력마하 이상, 최소 사거리 100km,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놀라운 비행을 보여주는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미사일 역시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티어보다 조금 더 앞선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는 달리 덕티드 로켓은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추력 조절이 가능해지며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 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단 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투기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장거리 300km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에 미사일이 전투기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흡입과 압축연료 혼합 및 연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난이도를 더욱 높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무기체계까지 확립하자 많은 이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규 무기 획득 기간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실전 기체를 개발하는 한편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파생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말한 전자전기 개발 성과에 미국 로키드 마틴 역시 이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눈치입니다. 한국이 전자전기의 핵심인 레이더 포드를 개발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해외에 포진해 있던 F-35 전투기 구매국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구매국으로 전부 등 돌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는 일련의 상황을 각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KF-21 전투기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특수 파생형 계획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 한국의 기술력 상승에 많은 국가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복좌형 기체를 내놓으며 기체 변형을 통해 한국 공군이 타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다양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없던 과거에는 이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고고도 침투 타격 작전은 특히나 제발로 적의 방공망에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입니다. F-15K와 KF-16 전투기는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 전투기로 파일럿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작전인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중고도 레이더를 무시하고 적국 방공망을 모두 제압하는 고고도 타격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 타격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 능력의 국산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많은 부분 국산화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미국의 갑질 없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전투기와 무장체계 개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기술력을 연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미래에 보유하게 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극비리 소식이 정보통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비밀스런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소개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음속의 5배, 시속 약 6,800km 속력을 지속하며 날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최첨단 현무 미사일을 뜻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극초음속 미사일 최상위 단계로 불리며 일명 대전략 핵심무기 체계로 분류되는 극초음속 SLBM 현무미사일, 두 번째는 현무 순항미사일을 개량한 이지스 구축함 탑재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세 번째는 항공모함 킬러가 될 대한민국 공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초적 기술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미사일의 도안으로 극초음속 대륙간 현무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륙간 극초음속 현무미사일이란 우주 로켓 발사체의 추진력을 이용해 대기권을 돌파하며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순식간에 하강하며 적국의 대도시나 군사시설 등 대규모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적극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론만 따지자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탄도 속력은 발사체 탄도미사일 엔진의 능력에 따라 마하 20 시속 24,000km 이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기 중 가장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전에 누리호를 완성시켰습니다. 사거리 해제 직후 쏘아올린 누리호 1호는 한국과 8,600km 떨어진 호주 해역에 불시착하고 말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군사실험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이 발달되었으며 속력도 이에 맞춰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도는 매우 복잡한 형상을 지니고 예측할 수 없는 비행이 가능해 적군의 레이더망과 욕격미사일을 완벽하게 회피하며 목표 지점을 향해 발사된 탄두는 극초음속의 속력을 유지한 상태로 초음속 전투기처럼 제한 없이 활동하는 게 가능하며 현대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도 사실상 욕격이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의 전술핵 무기이라도 탑재하게 된다면 정말로 대전력은 무기를 한국이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속력과 파괴력 앞에서 모든 종류의 방공망과 요격미사일은 한국 앞에서 무력해지며 마하 20 이상의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한국군이 미사일을 연구하기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7년 후반까지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에 관한 기초적인 개발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6, 현무탄도 미사일 개발과 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먼저 완성된다면 현무 미사일의 동체를 활용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개량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앞서 말했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 완료 후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갈 2가지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하고 여기서 배우고 습득한 기술력을 현무6 미사일의 탄두에 적용시켜 한국형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해 램제트 추진기관 기술 연구에 성공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극초음속 퓨전형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실시한 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실험과 함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특화 연구실 구축을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마하 11 이상의 KDX 이지스 구축함 발사용 극초음속 비행체를 실험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욱 빠르게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2030년대 중반까지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한국군이 개발해 배치할 경우 한국의 잠재적 적극 상대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불리는 ICBM 미사일은 고도화된 요격 미사일과 방공망으로 요격할 확률이라도 존재하지만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부터는 어디서 발사된지도 모른 채 날아오는 미사일을 폭격당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체계는 순항미사일용 로켓 또는 고고도 KF-21 전투기를 이용하며 궁극적으로는 탄도미사일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전략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여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에 한국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를 국방중기계획에서 정확히 언급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사일 연구진들이 끝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에서 최대 마하 15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국방부의 발표를 보듯 한국군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5의 속력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이지스 구축함 발사용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주요 표적은 적국의 군함과 항구시설, 군사기지와 공항 주요 설비 시설이 포함됩니다. 특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에서 극초음속을 유지해 활동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중국의 요격형 방공만으로는 한국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군은 전투 상황 시 즉각적으로 전투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KDX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방식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해군 전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 중이며 201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러한 계획을 주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KF-21 극초음속 미사일의 자세한 스펙은 이렇습니다. 미사일의 속력은 기존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던 전투기 발사용 초음속 미사일의 마하 4보다 2배 이상 빠른 최고속도 마하 8 이상을 목표로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미사일 성능은 서울 상공에 위치한 KF-21 전투기가 500km 떨어진 일본 열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시 단 1분 40초 만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항법 장치와 함께 GPS를 이용한 INS 유도 방식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형식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티드 엔진 추진 장치는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경량화 방식을 채택했으며 덕티드 엔진의 강력한 성능 대비 엔진을 소형화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연구사항입니다. KF-21 보라매의 전투기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탄두는 고폭탄 형태와 벙커버스터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현무용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격방해 차세대 기동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 마하 6 이상의 속도를 내야 하며 한국군은 이러한 최첨단 전략미사일을 2028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 KF-21 블록2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순간 한국군도 이동식 초장거리 폭격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의 주요 거점을 폭격하는 현무 미사일의 순간 화력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장체계와 고기동입니다. 대한민국 군사 정황을 살피던 중국 언론이 다급히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해군과 시진핑 정부가 두려워할 만한 또 하나의 한국형 극초음속 대전차 무기 탄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영원한 주적으로 분류되는 중국 해군의 항모를 서해로 발진한 우리 군의 KF-21 전투기가 발사한 단 한 발의 미사일로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켜 버릴 수 있는 한국형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대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국방연구소가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대함 유도탄 사업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군 유도무기 전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오직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북침 대전차 무기 핵심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공중에 떠있는 KF-21 전투기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가 이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9세대 아음속 해안미사일은 마하 0.5에서 0.7 정도로 날아가 확실히 느린 반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최소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KF-21 전투기의 개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과 우리가 개발했던 미사일을 마음껏 장착하며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국산 전투기가 없었다면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전투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미사일 소스 코드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더라도 국가기밀사항을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며 대한민국은 미사일 무장체계에 관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100% 국산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일례로 대만 역시 독자 개발하여 배치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중국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국 항공모함 침몰에 능했는데요. 이들에게 공대함 미사일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한국이 해당 기술까지도 모조리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음속 미사일은 중국 해군 항공모함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순간 침몰시킵니다. 이는 아음속 해안 미사일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순수 운동에너지만으로 관통력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1차적으로 사거리 300km, 마하 2.5배의 속도로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이 적용되었으며 공대함뿐 아니라 공대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롤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LIG 넥스원이 함께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시너지가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전문가인 월간 디펜스 타임즈에 글이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보가 중국 항공모함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중국과 서해의 국지전이 발발할 시 확실하게 중국산 항공모함을 모조리 침몰시키고 전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산 미사일을 평가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지상과 해상, 수중에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방산업계 측은 향후 사업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국내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산 무장 정책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분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서는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전략이라는 글과 함께 KF-21 보라매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이미지가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식 개발을 위해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대함 유도탄 개발을 준비하며 확보한 탐색기 기술력 중 하나인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초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대함 유도탄과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해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 로켓 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단가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직경이 400mm 급이고 덕티드 램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며 K-링크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 기술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앞서 말했듯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함 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은 마하 2.5 이상의 속도와 최대 사거리는 300km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무게는 3000파운드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KF-21 전투기가 장착할 수 있는 무장 한계에 맞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KF-21 전투기는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외부 무장도 가지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대함 미사일 역시 내부 무장창 탑재와 스텔스화를 고려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의 단계별 스텔스화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화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기밀에 해당하는 성능이기 때문에 스텔스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국가 간에 알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한민국은 언제나 단계별 성장세를 공개한 후 빠르게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스텔스 기술력이 이미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화 진행을 알아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의 모든 시제기들이 성능시험과 비행이륙에 성공한 순간부터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군의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고폭탄 미사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전투기의 무장 성능 개량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사거리 800km 이상, 마하 4 이상의 초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만의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내부 무장창은 2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착됩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경우 이보다 작은 1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의 유도포탄 1발과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개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국산 내부 무장창은 길이 4.5m 혹은 3.85m, 깊이는 0.9m 정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은 기본적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장착이 되는 구조이며 여기에 지상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경우 유도 폭탄 1발을 장착하는 형태로 운영될 시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이 적용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매체 내셔널 인더스트리에서는 F-35 전투기와 KF-21 최신판의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산 공대공 공격의 F-35 전투기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추격당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공군 내에서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고비용의 5세대 전투기에 집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실제 전투 능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투기 기술력 일부와 실전기체를 구입하고자 한국 방산업계의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는 동맹관계를 가장한 기술 탈취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여전히 탐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가가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담긴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에 적합하도록 현대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무장체계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무장 기술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자 주변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벽한 제공권 확보와 함께 주변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보람의 무장체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의 스펙은 길이 3.8m에 직경 0.46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F-35 전투기에 비해서 날렵한 중앙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의 대형 유도 포탄 1발까지 내장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는 공기역학적인 면과 무장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랜딩 기어가 공기의 입구 형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 체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는 2개씩 이어 붙여진 무장창의 도어를 중심에서 외부로 이중으로 잡히도록 설계되어 비행시 내부 무장창이 열리더라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 중앙 동체 하부에 장착되지만 내부 무장창 위쪽으로 공기의 입구가 지나가고 좌우엔 랜딩 기어 장치가 붙기 때문에 공간을 최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앙 동체 면적으로 내부 무장창을 구성하게 되면 기체의 기본적인 외부 내구 강성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세밀한 설계를 통해 무장 능력과 비행 능력 그리고 기체 보조 수명과 비행 항력까지 다양한 핵심 조건을 모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비행 중에 무장 투하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했을 경우 내부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 안쪽에서 압력차로 인해 무장이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 전투기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안쪽에 설치된 다양한 파이프와 항전장비 송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을 열고 비행하는 동안 강력한 비행 저항이 기체 골조에까지 손상될 수 있기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전투기가 아니면 내부 무장창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왜 스텔스 전투기가 극소수의 국가만이 개발 가능한 전투기이며 현대 최첨단 군사기술력의 산물이라고 언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하며 은밀하게 적에게 항공무장을 발사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다면 어느 국가나 탐날 만한 무기체계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이에 맞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해 폭파시킬 수 있는 초장거리의 미사일을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자주국방을 위한 KF-21 전투기 성능 개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경쟁기체를 압도할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직접 장착하여 무장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실제로 미사일 한 방에도 수십억의 투자를 감행합니다. 미사일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제공권 확보가 중요하며 투자 대비 성능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보라매라는 이름에 걸맞는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할 날카로운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자신있게 수출하고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원조 타우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소 500km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즉시 북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대지 능력 이전에 공대공 미사일 능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기존 내부에만 장착이 가능했던 공대공 미사일 설계안이 지속적인 경량화를 거치며 KF-21 전투기의 동체에 총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미사일 내부에 능동형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탄두는 고폭탄 형식의 파편형 탄도로 단 한 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적군의 전투기를 완벽하게 격추시켜 버릴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미사일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고성능 유도 로켓 모터를 탑재,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4 이상의 속력을 달성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함에 따라 기존 고체 로켓 엔진의 추력 대비 유효 사거리를 비합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미사일 성능에 표기된 800km의 사거리는 고고도 상태에서의 사거리를 뜻하므로 저고도에서는 공개된 사거리보다 약 200km 정도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전체적으로 두꺼운 외형으로 제작된 것도 내부 무장창을 최대치로 설계하기 위해 중앙 동체까지 미사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으므로 비행 능력에서 높은 저항을 받는 외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나마 F-35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단발 엔진을 장착하면서 근접 전투 능력과 선회력을 갖출 수 있었는데요. F-35 전투기도 중앙 동체에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운영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미사일 내부에는 A사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데요. A사 레이더와 미사일이 연동됨에 따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자신이 발사한 KF-21 전투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발사 방향을 수정하며 목표물을 격추시켜 버립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텝다운 항법장치를 적용해 초정밀 유도 방식으로 적 전투기를 빠르게 찾아낸 뒤 순식간에 격추시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원거리의 적 전투기를 향해 발사 시위를 솟구친 다음 아래로 하강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트랩다운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중간에 로켓 연료가 떨어져서 높게 모터가 중단되더라도 관성과 중력에 의해 더욱 멀리 날아갈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속력은 마하 4 이상 넘어서야 하며 무게는 1.3톤 이하로 소형화를 진행함에 따라 KF-21 전투기의 탑재, 미사일 탑재 중량이 알맞게 미사일의 크기가 조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육군 전력에서 화력의 나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 뛰어난 가성비를 바탕으로 높은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화력 무장체계를 만드는데 이제는 도가 터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무장체계가 이제는 공군이 보유하게 될 한국산 KF-21 전투기에 완벽히 적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장까지 갖춰진다면 KF-21 전투기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산 전투기로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CNN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재조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이 최근 억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치열한 군사적 경쟁을 벌이면서 영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한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다른 축으로 하는 아시아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CNN은 모두가 상대보다 한 발 앞서고 싶어하고 결국 한쪽의 억지력이 다른 한쪽의 군비 증강을 불러 통제 불능의 악순환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핵정책 전문가인 엔킷판다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에는 어떠한 규제 수단도 군비 통제도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실로 야생과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쏜 미사일이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국제 경제 수역에 떨어지고 일본이 반격이 아닌 직접 공격 가능한 군사적 자세를 갖추는 등의 일이 있으면서 최근 유럽의 군사무기 전문지 내셔널 아블라피아의 기사도 화제되었습니다. 내셔널 아블리파는 동북아시아 외교 정세 및 군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동북아 지역은 야생과 같다며 외교 정세와 군사력에 대한 약육 강식이 세계 어느 곳보다 명확하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군사 전문지의 말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는 날카롭습니다. 휴전나라인 한국과 북한이 있고 중국이 계속하여 영토 야욕을 보이는 불안한 동북아 국제정세에 최첨단 군사무기 기술력을 필두로 육해공군의 군사력을 계속하여 증강시켜 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에 종속되어 생존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 놀라운 방산 수출 성적을 기록하며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9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가동률이 80%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21 전투기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많지만 KF-21 전투기는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 전투기 생산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며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노후화된 전투기체를 가진 국가들의 전투기 교체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2030년을 기준으로 5에서 10년 전후를 보더라도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대체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많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가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군에게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KF-21 전투기가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전투기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뒤에는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전투기를 살펴본다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된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가격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상황을 반추해보더라도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금액으로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사실상 강요에 가깝게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또한 미국산 F-35 전투기의 추가적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F-35 전투기의 양산 가격조차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신뢰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산 T-50 전투기와 FA-50 전투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은 대한민국 무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해당 국가들을 겨냥하여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대로 스펙이 완성될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500대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적대관계를 가진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은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형 생산 시스템의 우수함 역시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한몫했습니다.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이란 2000분의 1인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생산 라인인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인 만큼 기존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기간이 2.5일로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 최고의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는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카타르, 한국처럼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스페인, T-50 운영에 만족한 태국과 필리핀, 한국 방산 무기의 최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럽연합 중 한국산 전투기를 수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이어 가장 큰 무기 시장 고객인 중동 국가들과 테자스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인도 공군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